네,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RNN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게 2014년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논문을 좀 선택했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게 텐서플로우 메인 페이지잖아요.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걸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좀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논문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기계번역을 위한 그런 프레이즈를 학습하는 RNN을 활용해서 그런 학습하는 논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RNN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히든 유닛도 제안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한 걸 가지고 기존의 이런 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의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여기서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SMT에 적용하는 것 말고도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간단히 이제 RNN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게 급하게 주간 슬라이드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좀 퍼왔습니다. 그리고 RNN은 보통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보통 단순히 그냥 인풋을 X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인풋의 이전 인풋이 중요할 때 어떤 시퀀스가 있고 이전 인풋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 RNN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고 이전 스테이트를 인풋과 함께 넣음으로써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 이런 구조고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X0부터 XT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런 히든 유닛에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의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뱉어내는데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바로 인풋으로 X와 함께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RNN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 김성훈 교수님의 그 모두의 딥러닝 마지막 강의가 RNN 강의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 번역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룰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와 어떤 문법들 기반으로 해당 어떤 그 번역을 해야 되는 문장들이 들어오면 이제 뭐 의존 파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싱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석한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트랜스퍼 렉시콘 사전을 좀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룰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좀 표현의 제약이 있죠. 이제 언어들이 완벽하게 문법에 다 맞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나 한국어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복잡하죠. 그리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른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룰 기반으로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파서나 애널라이저를 거치면서 성능들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이런 통계 기반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번역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제 통계 기반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스 스트링이 왔을 때 어떤 타겟 스트링이 자주 나오더라.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자주 번역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확률로 나타내는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딥러닝을 활용한 이런 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14년 이후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최근에 가장 좀 트렌디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이 이제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그런 RNN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SMT의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SMT도 짚고 넘어가면 이것도 간단해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이제 그 소스 스트링이 왔을 때 여기서는 프렌치죠. 어떤 그런 프랑스 문장이 왔을 때 해당 영어 문장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베이즈 디어럼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E가 주어졌을 때 F의 확률이랑 그리고 E가 실제로 나올 확률을 이제 곱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SMT에서 이런 베이즈 디어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두 개의 문제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킬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번역 E를 구하는 거는 이런 각각의 확률들을 맥스로 만드는 이런 E와 F를 찾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뭐 일단은 인코더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코더는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RNN-식과 똑같죠. 이런 시퀀스 데이터를 받고 이 시퀀스의 아웃풋이 그 다음 시퀀스의 인풋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제 RNN 구조고요. 물론 이제 이런 히든 유닛이 좀 독특한 방식을 가지지만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인코더는 그냥 일반적인 RNN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아웃풋을 C 벡터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인코딩하는 거죠. 이런 시퀀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C라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뽑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디코더는 반면에 약간 독특해요. 인풋을 이런 C 벡터를 받아요. C 벡터를 받아서 아웃풋은 그 타겟 랭귀지로 이렇게 번역을 내놓는 거죠. 이런 제네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디코더고요. 이것도 기존의 그런 RNN과 유사한데 이제 C를 포함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C를 포함한다는 다른 점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제 Y와 H와 C를 포함한 이런 RNN 구조로 디코더를 구현하게 됩니다. 수식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그림에서요. 네네. 그림에서 네. 이 C가 밑에 그 입력의 화살표로 한 거는 말이 되는데 그 Y로 바로 붙인 거는 이게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나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려요. 네. 저도 수식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뒤에 수식을 보더라도 이런 히든 유닛을 계산할 네. 때 Y를 직접 쓰긴 하는데 C가 Y로 바로 가진 않거든요, 사실. 제가 예, 뒤에서 이건 이제 네네. 예,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이 조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셨다가. 네. 예. 그래서 조 뒤에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네. 메일 한번 보내보시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 사랑해서 논문을 읽었으나 이 네네. 무기력한 화살표 의도는 모르겠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청렴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예. 네네 한번 그러면서 조 여쭤볼게요.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아유,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히든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히든 유닛이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일단 게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이런 R이라고 하는 게이트가 있고요. 여기 Z라고 보이는 이런 게이트가 있죠. 먼저 R 게이트, 이거를 리셋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이전의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전의 스테이트고 얘가 새로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R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이제 이전 스테이트를 완전히 버리는 게 되겠죠.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스테이트는 X로부터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 게이트는 이전의 그런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리셋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제 새로운 이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새로운 스테이트를 이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게 업데이트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따로 뒀을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이전 스테이트를 얼마나 그냥 유지하고 반영할 것이냐라고 해서 하나 정도로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뒤에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어떤 다양한 타임 스케일을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해 놓는 구조가 굉장히 좀 필요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좀 짧은 디펜던시가 있는 짧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리셋 게이트가 활발히 이렇게 열리겠죠. 왜냐하면 짧은 표현들이 그 다음 표현에 영향을 안 주게 되니까 이렇게 자주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긴 표현들, 굉장히 긴 문장에서 많은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업데이트 게이트들이 좀 활발하게 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각각 학습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유연하게 이런 학습이 가능하더라라고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든 게이트까지 봤고요. 좀 더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코더의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이런 업데이트 우리 게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 스테이트를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우리 새롭게 계산한 스테이트를 얼마 반영할 것인가를 이런 업데이트 게이트를 계산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XT가 인풋이죠. 인풋의 어떤 하나의 인풋을 받아서 여기서 2로 씌운 거는 여기 XT는 사실은 인덱스 값이에요. 우리가 그 표현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단어나 혹은 구절들을 위한 딕셔너리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딕셔너리의 몇 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인풋인가. 그래서 사전에서 예를 들면 5번째 나오는 값이다. 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2를 씌우면 그걸 이제 인베딩해서 실제 벡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웨이트를 곱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전 스테이트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리셋 게이트죠. 리셋 게이트를 이런 엘리먼트 곱을 한 다음에 다시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한 것들을 이제 10H를 씌워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인코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을 받아가지고 C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를 구하게 되고요. C는 이제 N번, 이런 새로운 그 히든 스테이트를 N 스텝, 이제 문장의 끝까지 가게 되면 HN을 구할 수 있겠죠. 그 HN에다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10H를 씌워서 최종 우리의 인코딩된 C 값을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LSTM 유닛이랑 다른 점이 네. 있다면서 LSTM 유닛은 4개 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아까 원래 뒤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그런 네. 유닛 안에 그 게이트가 4개가 있으면 훨씬 많으니까 더 유연해야 되잖아요. 네네. 차이랑 그게 왜 짧게 하니까 당연히 임플레멘테이션이 좋을 텐데 네네. 대비 장점이 뭔지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논문에서 그런 설명을 나와 있지는 않고요. 논문에서 이제 LSTM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LSTM과 유사하게 좀 하기 위해서 히든 유닛을 적용했다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이슈지 않을까라고 예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LSTM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것도 같이 네. 조 박사님, 교육 교수님께 여쭤보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뭉쳐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LSTM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사람들이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업데이트 게이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LSTM 게이트가 3개가 있고, 인풋 게이트랑 풀겟 게이트를 약간 합쳐놓은,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G로 한 다음에 1-G로 했으니까, 이전 네네. 거에서 네, 뭐 맞습니다. 20% 가져오면 새로 들어오는 걸 80% 받겠다, 이런 식인데, LSTM을 가지고 약간 그런 식의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LSTM은 인풋 게이트, 풀겟 게이트 값이 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2개 합해서 1이 되는 쪽으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했을 때 네.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여기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네네. 합쳐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네, 메일 보낼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지? 인코딩까지 했었죠? 네. 디코더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코딩은 이제 인풋을 우리가 그 C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C로 받아서 아웃풋은 그런 시퀀스 데이터를 내게 되고요. C로 받았을 때 이건 초기 값이에요. 저희가 인풋에 이제 첫 히든 스테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첫 히든 스테이트는 이런 C 값에 V 다시, 이 V 다시라고 표현한 거는 앞에 있는 V랑은 좀 다른 값이에요. 다른 어떤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10H를 씌워서 이렇게 초기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업데이트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스테이트를 구할 때도 거의 동일한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C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업데이트 게이트나 리셋 게이트를 구할 때도 다 옆에 이제 C를 추가해서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알고 싶은 게 각각 표현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C가 주어졌고 인코더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시퀀스가 이렇게 왔을 때 T번째 표현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거기서 구했던 HT와 YT-1과 이제 C를 이런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그 어떤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맥스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학습은 뭐 인코더 따로 디코더 따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시키게 되고, 이런 그 X의 시퀀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 실제 타겟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최대로 하는, 평균값이 최대로 하게 되는 이런 그 파라미터 시터를 이게 이제 웨이트겠죠.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면 SMT에 아까 적용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SMT를 이제 이거였죠. 잉글리시가 주어졌을 때 프렌치를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로그를 씌워가지고 많이 스코어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있는 F가 어떤 피처들에 대한 함수예요. 피처가 단순한 뭐 빈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번역에. 그래서 이런 소스 데이터와 이제 타겟 데이터를 넣은 피처들을 구하고요. 이 피처에다가 각각의 웨이트를 구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해서 총 더한 값으로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구한 그 RNN 인코더 디코더로 구한 그 확률 값이 여기 하나의 이제 피처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SMT에 그런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코어링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능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제 베이스라인이 기존 그냥 SMT만 쓴 거예요. SMT만 쓴 거의 스코어가 이제 이랬고요. RNN, 아까 RNN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추가해서 스코어링을 한 경우 이제 성능이 이 정도 향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LM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Continuous Spac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2006년에 이미 그 뉴럴넷을 활용해서 각각의 단어들, 각각의 어떤 표현이 나오는 확률을 구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SMT에 새로운 어떤 피처를 추가하는데 좀 쓰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번에 그 적용하는 거랑 같이 쓰면 이렇게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WP라는 거는 워드 페널티라고 해서 아까 우리 딕셔너리 만들었잖아요. 딕셔너리를 모든 단어에 대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는 없었고, 좀 자주 안 나오는 단어들은 그냥 unknown이라고 해서 가게 돼요. 이 워드 페널티는 unknown의 개수 자체를 아까 얘기했던 SMT의 새로운 피처로 넣은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새로운 피처로 넣었는데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 베이스 네네. 라인이 CSLM은 아닌 거죠? CSLM은 아니에요. CSLM만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CSLM을 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CSLM이랑 RNN을 비교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거를 비교하진 않고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도 같이 여쭤볼까요? 그건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BLEU에 대한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기계 번역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실제 사람이 한 번역이랑 기계 번역이랑 이제 결과값을 보고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해요. 유사성 계산은 이제 엔그램을 통해 가지고 구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자동화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성능이 저렇게 향상됐을까를 보니까 일단은 뭐 CSLM에서 나온 그런 컨트리뷰션과 많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피처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MT는 일반적으로 빈도수에 의한 어떤 통계적으로 의한 스코어를 많이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했던 RNN 인코더 디코더는 빈도수는 넣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출현 빈도가 어떻게 많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RNN 인코더 디코더가 짧은 표현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짧은 표현들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BLEU 값을 짧은 표현에서 높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N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전체 다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SMT의 일부 피처를 넣는 게 아니고 어떤 활용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보니까 SMT가 그런 결국은 표현들에 대한 페어들의 테이블을 관리하는데 그 테이블의 일부의 스코어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테이블 자체를 뉴럴넷을 통해서만 RNN을 통해서만도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 있겠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워드 투 팩터처럼 페이즈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범용적인 페이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도 의미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런 그 평면에다가 아까 우리가 본 그 벡터를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드 투 벡터처럼 의미도 표현하지만 문법까지도 모두 이게 담아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여기 보시면 in next few months나 next 6 months나 이런 것처럼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나라나 도시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또 뭉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와 문법을 모두 담아내는 벡터를 내놓을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뭐 SMT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번역 시스템의 이런 스코어링 하나의 새로운 피처로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SMT의 그런 워드페어 테이블을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범용적인 이런 페이지 리프레젠테이션으로도 활용 가능하겠더라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주실 거 있나요? 디코더 쪽에서 네. YT를 구하는 식이 있었나요? 여기서 논문에선 나와 있진 않아요. 논문에서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HT에다가 그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구할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저기 C에 화살표가 있는 게 혹시 C를 같이 고려해서 YT를 구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 부분은 저 화살표를 괜히 그려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그냥 단순히 웨이트를 곱하는 거 말고도 좀 더 뭔가가 있을 것 같네요. 저거는 네. 네네. 그 아마 맨 마지막 장에 아마 브로그로 나온 부분에 좀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서 지금 네네. 네, 제가 지금 어펜딕스를 좀 보니까 그 디코더 네네. 부분에 결국에는 뭐 포겟 게이트나 뭐 업데이트 게이트나 새로운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네네. 결국에는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걔네 가지고 결국 Y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플리시트하게 C를 갖다가 점선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인코더 쪽에서 지금 화면에 PPT 나와 있는 거 X1이나 X2도 C를 계산하는데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도 화살표를 그려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음, 혹시 지금 다들 뭐 1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13페이지에 수식에 있는 거. 페이지 수는 여기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네, 13페이지 저도 보고 있어요. SIT 네네. 관련된 13페이지에 히든 유닛이랑 Y랑 C랑 이렇게 세 가지 참고하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S'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히든과 YT-1이랑 C를 다 참조하니까 네, 저도 그런 그런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화살표 의미가. 그러네요. 그 S 프라임에 들어간 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소프트맥스 계산해서 그 계산할 때 Y 계산할 때 네, S 거기 프라임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잖아요. ST. 그래서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네, 여기서 아까 제가 그게 설명드렸던 이 소프트맥스 계산할 때, 예, 여기서 이제 Y와 C와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뭐 이거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전 다른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한데 그냥 이게 소프트맥스 쓰잖아요. 그러면 K개 디멘셔널 원 핫 벡터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 맞습니다. K가 코드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K개 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K개 단어 중 풀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건가요? 가장 프로바빌티 높은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나 네네. 싶어서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K개를 분모로 다 두고 있고, 예, K개 분모에서 가장 아마 높은 확률들을 구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K개도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네요. 이게 뭐 랭귀지 쪽에서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이쪽의 컨텍스트에 아예 약간 잘 몰라서. 아, K개를 이제 구할 때는 이것도 사실 아마 컨스탄트를 처음에 잡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딕셔너리 사이즈를 몇 개로 나눌지를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이제 9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네네, 이 주세요. R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그냥 RN을 그냥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시퀀스를 때, 입력을 넣고 시퀀스가 나오면은 그냥 RNN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네네. 인코더 를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랭스에 대한 것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제 RNN을 활용하더라도 그 픽스된 랭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인코더 랭스와 인코더에 들어가는 시퀀스 랭스와 디코더로 이제 출력되는 랭스가 달라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 아무리 길더라도 결국 C 하나로 인코딩이 될 거고, 이거를 디코딩하면 여기에 가장 맞는 표현들로 제너레이트 되다 보니까 다양한 랭스를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아, 그냥 RNN은 그렇게 안 되나요?
그냥 RNN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네, 그냥 RNN은 혹시 좀 다른 분들 답변 주실 분 있나요? 제가 그냥 어, RNN 네네.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지금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하나의 C로 먼저 모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뱉는 게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한국말하고 영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중간부터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네. 조선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이제 나중에 들을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순에 따라서 하나씩 내뱉는 뭐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런 구조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RNN도 입력이 다 들어간 다음부터 출력을 내도 되잖아요. 그렇긴 그렇잖아요. 하죠. 예. 네.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네, 그렇게 한 게 지금 만든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게 그거죠. 네. 예. 근데 한번 논리니어 펑션 한 번 더 곱하잖아요. C라는 걸로 갈 때. 사실 맞아요. 히든에서 코드로 갈 때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게 사실은 그냥 RNN이랑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RNN이라는 게 바닐라 RNN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 LSTM을 쓰든 GRU를 쓰든 그냥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일렬로 쭉 언롤링된 그 그림 형태, 네, 지금 이 그림 형태랑 다른 점은 네. 코드 C라는 거를 한번 또 논리니어 펑션 거쳐서 간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에 이점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논리니어 펑션을 통하는 거는 사실 뭐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가 다를 때 그리고 어순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RNN에서는 그러면 아웃풋 디멘션을 갖다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한 대로 소스랑 타겟이 이렇게 하면은 코드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시킬 때 학습이 끝나고 나서 타겟 랭스가 좀 달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RNN이 만약 뭐 아웃풋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는 안 되겠죠. 제가 RNN 쪽을 완전 무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네, 아까 그 식 있잖아요. C 콜 탄젠트 H의 VHN.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약간의 어텐션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지금 HN이라는 게 모든 H 스텝에 가는 거죠. 아니 이제 여기서 H에는 N 스텝 이후에 나오는 최종 마지막 것만 얘기하는 마지막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네, 마지막 아, 히든 스테이트. 그럼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딱 하나면 V는 뭐예요? V는 이제 히든 웨이트. 스테이트가 디멘전이 1이 아니니까 V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텐션이 되겠죠. 네네. 저는 그냥 이게 어텐션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그 기본적인 LSTM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마지막에 히든 유닛 한 다음에 네. 그 히든 유닛에서 다시 한번 웨이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히든 유닛에서 웨이트 간 다음에 맞습니다. 그 액티베이션 하는 거. 아웃풋 나갈 네. 때 원래 한번 거쳐서 나가죠. 네네네. 근데 아까 이 부분이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인풋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코드가. 그 부분이 디코더 할 다르다고 하면. 때요? 네, 원래 그냥 RNN을 쭉 펼쳐놓은 구조면 그냥 히든이 바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히든이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쳐서 다시 인풋으로 또 디코더 쪽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저는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풋 들어가는 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풋 들어가는 쪽이 이쪽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네네. 디코더의 예를 들어 Y1에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히든이 되겠죠. 거기로 들어갈 때 C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원래 X는 X1, X2, XT까지 가는 동안은 히든이 바로 들어가고 근데 그게 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RNA 쭉 일렬로 펴져 있을 때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풋이 계속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C가 들어가는 게 다른 것이다. 뭐 C가 그렇다고 볼 수.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논리니어티 한 번 더 거쳐서 또 들어가는 게 네. 그게 좀 다르죠. 네, 근데 어차피 근데 V 다시가 어차피 뭐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V 다시가 뭐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 V도 학습하는 값 아닌가요? 네네 학습하는 거긴 한데 이제 네, 앞에서 한번 학습하고 뒤에서 한번 그렇죠. 학습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베리어블을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정도로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GAN만 봐서 그런지 저 C가 자꾸 인포간이랑 겹쳐 보이는데 저게다가 C에다가 혹시 컨스트레인트 주는 그런 식의 그 연구는 없었을까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뮤추 인포메이션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듯이 코드에서 받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1분 남았네요. 네, 네네. 아무 말 대잔치 한번 하시고. 고맙습니다, 진짜. 네네. 이 정도 페이퍼를 보고 구현을 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디테일이 좀 이것만 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뭔가 뭐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아예 라이브러리가 이런 키 네. 페이퍼들을 잘 구현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라서 네. 키 페이퍼를 핸들링 할 수 없게끔은 이게 다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텐데 요즘에는 쉬울 것 같아요. 보통 구현할 때 보면은 이 디테일 빠진 것들은 다 이게 적당히 맞춰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다 논문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참 그래도 GitHub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이걸로 마칠까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마치시면.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